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한전은 공대 설립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자치단체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외부 힘에 의한 침몰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불법 운전 연수로 수억 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를 이용한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책임을 졌습니다. 문화예술계 저명 인사들이 옛 도청 건물에 조성된 5.18 상선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도청 복원을 위해서 콘텐츠를 철거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자 한전 측 실무자가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났습니다. 일단 공대 설립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늦어지지 않겠냐는 얘기는 지난달 말 한전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정책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송 의원이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개교하려면 내년에는 첫 삽을 떠야 하는데 한전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설립 지원도 규모 축소도 안 된다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도 그렇고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과 관련된 것이고 한전은 표면적으로는 2022년 개교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고 대학 설립에 통상 80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개교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전공대 부지에 대해서도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개교를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조건과 향후 확장성 내지는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부지에 이제 초점을 둘 겁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지자체가 어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제시해 주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요. 광주 전남 지자체의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한전은 이달 안에 공청회를 실시해 중간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1월쯤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한전공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넘은 조사를 마치고 어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외부 힘에 의한 침몰과 관련해 위원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선체조사위의 첫 번째 결론, 내인설은 기존에 알려진 침몰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기울었다 다시 돌아오는 힘인 복원성이 나빴고 화물 고박이 부실했다는 것. 새로 확인된 사실은 조타 장치 일부의 이상으로 타가 과도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김창준 위원장과 김용모 부위원장, 김철승 비상임위원 등 3인의 입장으로 2명은 과거 검경합수부와 해양심판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수면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 장비구역 전체를 침수시키게 되었습니다. 열린 안으로 이름 붙인 두 번째 결론은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타 장치 일부에 이상이 있더라도 타가 모두 돌아갔다는 증거는 없으며 최근 발견된 핀 안전기실 안팎의 변형과 충돌은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빈 제1소위원장과 장범선, 이동권 비상임위원 등 3명의 입장으로 특조위 일기 출신과 조선공학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 현상이 어떤 경우로 무엇 때문에 발생했고 그것이 우리 침몰 원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선체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같은 수로 충돌했습니다. 내인설 주장 위원들은 선체 보존 장소로 목포와 안산을, 열린안 주장 위원들은 안산을 주장하면서 선조위는 끝내 거치 장소는 결정하지 못한 채 종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해 파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교육과 추모, 기록 등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세월호 생명기억관을 설립해 국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절기 입추인 오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동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건데요. 전남 동부권은 이미 어제 한 차례 비가 지났고요. 오늘은 광주와 전남 내륙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남 동부권에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국지성이 강해서 많은 곳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때문에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면 좋겠지만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아서 더위를 꺾기엔 부족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서부권은 34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어제 한 차례 비가 지났던 전남 동부권도 34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실제 운전에 앞서 도로운전 연수를 받곤 하죠. 이때 등록된 운전면허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싼값에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무등록 무자격 강사들인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도 운전자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장롱 면허나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서툴러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겠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운전 면허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학원 같은 경우가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 예. 그 경우는 22만 원, 25만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헐값으로 도로 연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경찰청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 강사 7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전국 15개 시도에서 수강생 4천여 명을 모집해 도로 연수를 교육하고 8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런 무등록 업체나 자격증이 없는 강사의 문제점은 도로 연수 교육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을 모두 연수생이 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강사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모두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광주시 수안동에서 무자격 강사에게 22만 원을 주고 도로 연수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31살 이모 씨는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무등록 운전학원은 수강료가 저렴한 반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 그러니까 즉 연수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입건된 선거사범 91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32명이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91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내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17건에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건자 가운데 3분의 1인 30명은 불기소 혹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분의 1인 29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5분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마트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트 뒤편에 있는 냉장고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석영 소설가와 이창동 영화감독 등 각계 저명인사 20여 명이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았습니다. 개관 3년째지만 여전히 실패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문화전당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인데요. 주된 관심사는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된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였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조용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랜만에 저명 인사들로 붐빕니다.
문화판 세월호, 실패작이라는 오명과 악평에 가려져 있는 문화전당이 실제로 어떤 공간인지 알리기 위해 각 분야 저명 인사들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초청한 겁니다. 아시아 전체의 어떤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아주 야심찬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몇 번 바뀌면서 굉장히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초청 인사들의 눈길을 가장 끈 건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3년 전 공식 개관에 맞춰 준비했지만 옛 전남도청의 역사를 지웠다는 논란 속에 제대로 공개되지 못했던 5월 콘텐츠, 열흘간의 나빗대가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지역 안에서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라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전시를 보고 난 인사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명이었고 또 많은 시민들, 광주 이외의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어요. 애를 썼잖아요. 어쨌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 철골 세우는 거 보니까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돈 내면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더만. 전시를 일단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자는 목소리부터 철거 요구가 타당하지만 안전상 철거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현장에서 오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이 약속한 일이지만 1년 동안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복원을 어떻게 할지부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복원 방법이 정해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1년 전에는 문체부 장관도 현장에서 다짐했던 사안입니다. 복원 대상 건물에 대한 6개 대상 건물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6개 건물 전체를 다 복원 대상으로 하면서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도청 복원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을 어떻게 복원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 가닥이 추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문체부와 광주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복원협의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술 용역을 추진했지만 그동안에는 맡겠다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최근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수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건물의 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콘텐츠 구성을 논의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50억 원을 들여 민주평화교류원에 설치한 열흘간의 나빗대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보건대책위는 작품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걸 일단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에게 상당 기간을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물음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대책위의 농성은 어느덧 700일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비엔날 개최를 한 달 앞둔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에서 주먹구구식 인사와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결과 지난 1월 전시팀장을 최종 합격시킨 뒤 채용 과정에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합격을 취소시키는 등 주먹구구식 인사가 지적됐습니다. 이외 후원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11건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돼 관련자 5명에 대해 경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11년 만이라는 최악의 폭염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울상인 곳이 있는가 하면 의외 특수를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네, 폭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도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날씨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농업의 제품인 농작물은 일정한 양의 강수량과 일정한 양의 일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강수량은 적어지고 그리고 일조량은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농산물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통계청의 이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농산물의 가격이 4.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음 달 말에는 추석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 이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추석에 이 차례를 지내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차례를 지낼 때 이제 가장 많이 상에 오르는 것이 농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역시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소비자 물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있는 해와 폭염이 없는 해를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1990년과 1994년은 폭염이 있는 해였고 네. 이 해와 다른 해를 비교를 해봤더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에 추석이라는 특수 요인이 네. 이제 그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서민들은 이런 물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낮 시간대는 공공 부분에서 건축과 토목 공사를 하지 말라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계에서도 폭염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은 이제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폭염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부문인 건축부문과 이 토목부문에 대한 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민간 부문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입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이라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민간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폭염이 부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기 사용 문제도 그렇고 뭐 백화점이나 전통시장 매출과 관련돼서도 영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지출을 많이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지출을 늘리려면 소득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소득층의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이제 낮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작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지출 역시도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즘에는 누진세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렵고 네. 이로 인해서 선풍기를 가지고 이렇게 폭염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온열 질환 등과 같은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설사 에어컨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폭염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기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기상 이변,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폭염, 폭설, 그다음에 한파, 폭우와 같은 이런 기상재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후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지금 대두가 네, 되었습니다. 이 기후경제학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감과 적응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저감은 말 그대로 이 온실가스를 이제 저감하자라는 것이고 적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이 날씨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인 날씨를 이제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또 기후 경제학이라는 용어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지역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고형 연료로 가공하는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민간 위탁업체의 적자가 누적돼 연료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해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하루 100톤가량의 쓰레기가 반입됐던 순천시 주안면 자원순환센터. 운영업체 측이 쓰레기 하역 작업을 갑자기 막은 건 지난 1일 오후였습니다. 쓰레기 가열 처리 장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야적장이 포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연료비가 이미 2억 원 이상 연체돼 가스 공급이 끊긴 겁니다. 연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가동을 못해가지고 어디다 지금 쌓는 데가 없어서. 자원순환센터의 비상사태는 사실상 예견돼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후 고형화 처리 시설이 예상대로 작동되지 않아 잦은 고장과 비효율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곧바로 반입 쓰레기 전량을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옮겨 매립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또 고질적인 경영난과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 책임이 운영업체에 있다고 보고 가동 재개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경영 안정화 가능성은 고사하고 당장 가동이 재개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폭염 속 쓰레기 대란의 해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은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이 독차지하고 주민들은 피해만 보는 일이 잇따르자 한 자치단체가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신안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파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꼽히는 신안군. 현재까지 1메가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만 1,600여 건에 이르고 개발 행위 허가도 900건 가까이 접수돼 있습니다. 특히 3메가와트를 초과해 정부가 허가권을 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줄을 이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10분의 1, 사업자의 80%가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입니다. 신안군은 선별로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든 뒤 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외부 자본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는 깨야 한다는 겁니다. 30%를 자본을 참여하게 해주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똑같이 그것을 주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금을 주민들과 나누게 되면 막무가내식 사업허가 신청도 줄고 주민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이국 광주시 교육감이 일선 고등학교를 통해서 고3 수험생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기록적인 폭염도 수험생들의 열정과 가족들의 응원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인용해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천 물놀이장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 속에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주암댐 원수를 광주천에 방류해 가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동산타워 주변 광주천 물놀이장을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물놀이장은 시민들에게 개방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전 사업이 광주시 내부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원효사지구 음식점 등을 오는 2020년 말까지 광주 인근으로 옮기는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난개발과 경관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상가 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광주시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경관도 고려하고 관광 자원화할 방안도 찾은 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통장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9세부터 29세 이하까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천한 8월 가볼 만한 곳으로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목포대교가 선정됐습니다. 노을질 무렵에는 대신등대에서 노을전시관, 칠산정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를 달리고 유달산에서 바라본 목포대교의 야경을 보며 무더위를 잊어보시죠. 5.18 기념행사였던 상무관 프로젝트 5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 작품이 11월 11일까지 재전시됩니다. 5월 민주혁명들을 검은 쌀로 표현한 작품과 5월 어머니들의 초상화 10점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재전시 기간이 광주 비엔날레 기간과 겹치는 만큼 5.18의 의미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마 가이드맵 프로그램이 9일 광주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는 조대영 광주 독립영화 전용관 프로그래머가 추천한 미드나잇 인 파리인데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세계와 1920년대 문화예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